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한 편의 대하 아침 드라마 뺨치는 제 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쓰게 됐어요. 시모라는 인간의 상상치도 못한 정체를 알게 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3년이 좀 넘은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저희는 결혼 전 4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가정사에 대한 얘기도 나누게 됐어요. 저는 엄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아빠랑 단둘이 살아왔었거든요. 다행히 아빠가 아주 가정적이고 다정다감하신 성격이라 엄마의 빈자리를 크게 느끼지 않고 살아왔죠. 반면에 저희 남편의 경우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둘이 살아온 케이스였어요. 당신 근데 돌아가신 아버님이랑 너무 쏙 닮았다. 누가 이 사진 보면 그냥 당신인 줄 알 것 같아. 엄마도 그랬어. 나이 들수록 아버지랑 닮아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정작 나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지. 그게 참 아이러니하고 슬프네.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인 남편에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고 그걸 무척 아쉬워했죠.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로는 시모와 시모 고향으로 이사를 해 쭉 자란 터라 시부 쪽 친척과도 전혀 연이 닿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연애 당시부터 남편은 저희 아빠와 부쩍 가깝게 지내곤 했어요. 셋이서 밥도 자주 먹고 그렇게 친해진 뒤로는 아예 저 없이 둘이서만 낚시도 가고 골프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저희 아빠를 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저희 아빠도 남편을 아들처럼 아꼈죠. 그런데 결혼 후 시모는 그런 모습을 좀 못마땅해 하는 듯 했어요. 사실 시모는 남편에 대한 집착이 좀 강한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빠랑 처음 만난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자기가 젊은 나이에 남편을 보내고 아들을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를 한참을 늘어놓더라고요. 마치 그만큼 애지중지 힘들어 키웠으니 알아서 자기한테 잘하라는 식으로 들려서 아빠도 저도 좀 황당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 시모는 점점 더 남편에게 집착을 하더라고요. 자꾸 저희 집에 갖은 핑계를 대면서 찾아와서는 이것저것 참견을 해대고 나더러 돈을 어떻게 쓰는지, 주말에 뭘 했는지, 뭘 해먹고 사는지 꼬치꼬치 물어대고 정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전 처음엔 그냥 아들한테 집착하고 며느리 견제하는 좀 극성맞은 시모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두고 볼수록 시모가 집착하는 건 남편보다는 남편의 돈이나 자기에 대한 효도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이 저희 아빠를 잘 따르면서 같이 저녁을 먹거나 어디 1박 2일로 셋이서 같이 여행을 다녀오거나 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그걸 알고는 파르르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니, 돈 벌어서 저축하고 아낄 생각 안 하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니들이 정신이 있는 것들이야? 어머니, 저희 아빠 생신이라 멀리는 못 가고 가까운 데 가서 하루 묵고 온 거예요. 저희가 매번 돈 펑펑 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요. 환갑이야? 칠순이야? 별것도 아닌 생일에 누가 그렇게 여행을 다녀? 그야말로 별거 아닌 걸로 트집을 잡아서 성질을 내곤 했죠. 시모는 저희가 행여나 자기 빼놓고 뭐 하는지, 어디 놀러 다니고 돈 써대진 않는지 너무 경계를 했고 하도 그러는 시모 탓에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모가 남편 키우느라 혼자 평생 고생한 건 사실이고 또 남편 결혼 후 본인은 혼자가 됐는데 우리만 잘 지내는 것 같으니 샘도 나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더 이상 시모의 이런 행동을 두고 보면 안 되겠다 싶은 일이 생기게 됐습니다. 저희 부부는 돈 관리를 각자 하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나면 여자가 맡아서 통장 갖고 생활비 관리하고 하는 게 좋다는 얘기들도 하던데 제가 돈 관리에 영 젬병인데다 숫자에 워낙 약해서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어차피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고 각자 해오던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었죠. 대신 평범한 월급쟁이인 저보다는 사업을 해서 벌이가 좋은 남편이 생활비는 전적으로 부담을 하고 있었고
남편이 저한테 돈을 아끼거나 아까워하거나 하는 스타일도 전혀 아니라 아예 저한테 카드를 줘서 웬만한 생활에 필요한 건 남편 카드로 다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 들어온 줄 모르고 남편이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게 말이야. 요새 벌이가 좀 안 좋아서 그렇게 됐어. 니들끼리 가. 난 좀 곤란해서. 아니야. 큰일은 아니고 남편이 사업하는 친구들이랑 하는 모임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모여서 골프도 치고 같이 밥도 종종 먹고 하는 개모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개모임을 남편이 요즘 계속 안 나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주 친구가 연락을 한 모양이었죠.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언제 왔어? 제가 무슨 일이냐 물으니 제가 온 줄 모르고 있던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군요. 당신 요즘 벌이가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이 모임 좀 나가기가 뭐해서 핑계 댄 거야. 당신도 알잖아. 돈 핑계 안 대면 모임에서 빠지기 쉽지 않은 거. 그래서 그런 거야. 남편이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요즘 들어 남편이 좀 돈 문제가 있나 싶은 느낌이 저도 몇 번 들긴 했었거든요. 생전 돈 얘기 갖고 간섭하는 타입도 아니고 또 제가 사치를 하거나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 제가 뭐 결제했는지에 대해 신경도 전혀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최근엔 자꾸 영수증을 확인하면서 이건 뭐하러 샀냐는 식으로 얘기도 하고 해서 저도 좀 신경이 쓰이던 차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뭔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남편을 계속 추궁했죠. 당신 혹시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런 거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괜찮아. 따박따박 월급 받는 일도 아니고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 얼마든 생길 수 있는 건데 나한테도 얘기를 해줘야 내가 같이 허리띠를 졸라 매든 할 거 아니야. 혹시 무슨 빚이라도 진 거야? 그런 거면 나도 알아야지. 내가 모르다 갑자기 날벼락 맞으면 큰일 아니야? 혹시 액수가 커서 그런 거면 걱정하지 마. 빨리 알아야 나도 대처를 하지. 우리 아빠도 사업하시는 분이라 아는데 사업하다 까딱 잘못하면 빨간 딱지 붙고 나앉기 십상이야. 빨리 여보, 무슨 일인지 얘기를 해. 피하지 말고. 그런 건 절대 아니야. 사업엔 문제가 없어. 그럼 뭐 때문인데? 실은 전 계속 남편을 닥달하며 추궁을 했죠. 그러자 남편은 결국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은 시모가 돈을 요구하면 부르는 대로 다 갖다 바치면서 살아왔던 모양이더군요. 시모는 효도 운운하며 그걸 당연한 듯이 여겼고 아예 남편 통장까지 가져가서 자기가 관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요. 아니 무슨 어린 자식도 아니고 내일 모레 40이 다 돼가는 아들 돈을 갖고 그러는 거야?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그럼 그걸 고지고대로 지금까지 다 갖다 바치고 살았던 거야? 지금도 당신 통장을 어머님이 갖고 있는 거고?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나도 못 그러겠다고 했었어. 이제 나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내 돈은 내가 관리하겠다 했는데 엄마가 통장을 내어주더라고. 그럼? 근데 뭐가 또 문제인 거야? 그랬더니 그럼 전적으로 맡기진 않더라도 한 달에 300씩 나한테 보내라 그러더라고. 엄마 본인도 그동안 써오던 돈이 있는데 갑자기 그러고 뺏어가면 본인 생활에 지장이 있지 않겠냐면서. 뭐? 300? 아니 무슨 300이 애 이름이야? 사실 결혼하면서 남편이랑 저랑 약속한 금액이 있었거든요. 저희 아빤 본인은 용돈 필요 없다고 오히려 저희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사주시려고 하는 분이라 걱정 없지만 시모는 용돈을 드려야 할 테니까 한 달 150만 원으로 합의를 봤었단 말이죠. 그 정도면 뭐 연금 나오는 것도 있고 모아둔 것도 있고 하니 혼자 사시기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적정선으로 정한 금액이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편은 그동안 저랑 합의한 150에 100을 더 얹어서 시모한테 다달이 250씩 보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신혼집 전세 2년이 끝나면서 이사를 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좀 보태주셔서 낡은 아파트를 매매하게 됐고 그걸 인테리어하고 싹 고쳐 살기로 한 거죠. 그러면서 저랑 남편이 같이 돈을 보태서 인테리어를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 큰 지출이 생겼고
그 와중에 시모는 또 자기가 성당에 가서는 무슨 순례 여행을 간다면서 여행비 몇백을 남편한테 또 요구하고 이러면서 남편이 갑자기 돈이 좀 궁해지게 됐던 거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 그런 고민을 혼자 하면서 끙끙거렸던 거야? 나한텐 말도 안 하고? 너무 답답하네, 진짜. 대체 나한테 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런 속사정이 있었으면 나한테 털어놓고 공유를 했어야지. 미안해,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알아. 나도 이제 결혼도 했고 가정도 있고 엄마랑은 좀 거리를 두고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 나도 알아. 배우자한테 그런 부분 공유하고 상의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 얘기를 못했어. 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근데 솔직히 그렇다고 엄마한테 주던 돈을 끊어버리기에도 자신이 없더라. 당신도 알잖아. 엄마랑 내 사이가 좀 다른 모자들 같진 않은 거. 엄마 나 혼자 평생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신 분이잖아. 다른 형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엄마 남은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계속 끌려다녔던 것 같아. 근데 생각보다 엄마가 자꾸 점점 큰 액수를 요구하다 보니 나도 이젠 더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래저래 고민이 커졌던 거야. 결국 남편과 얘기 끝에 내린 결론은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시모는 처음엔 다달이 용돈만 요구하다가 나중엔 점점 더 큰 금액도 턱턱 내놓길 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여행을 간다, 어디 성형 리프팅을 한다 하면서 요구하는 이유도 다양했죠. 당신은 당신 어머니한테 자꾸 끌려다니면서 살아온 사람이라 결론을 못 짓는 것 같으니까 내가 시나리오를 써줄게. 어머님한테 가서 말해. 이제 가정도 있고 우리 아이 낳을 준비도 할 거라 더 이상 이렇게 못 드린다. 이제 우리 아내도 알았으니 무리한 요구는 더 이상 하지 마셔라. 무슨 말로 회유하려고 들든 거기 넘어가지 말고. 내 말 알아들어? 알았어. 그렇게 할게. 결국 남편은 제 말대로 시모에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게 됐고 이제 제가 다 알았다고 했으니 이제 알아서 자중을 하겠거니 했지만 시모는 그런 상식이 있는 인간이 아니더군요. 그래? 어차피 들킨 거 그럼 오히려 잘 됐다. 이러고서 이제 저한테까지 요구를 해대는 거예요. 야, 너 우리 한성이한테 무슨 말을 해서 애를 꼬셨니? 우리 아들이 나한테 한 번을 반항한 적도 없는 애고 내 말이면 그게 다 법인 줄 알고 살던 애야. 걔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그런 말을 할 간도 못 된다고. 걔가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그런 말을 할 간도 못 된다고. 네가 다 시킨 거 아니야? 내 배 아파놓고 내가 평생을 애지중지 키워온 아들을 나한테서 뺏어가 놓고 이제 돈 한 푼 못 주게 가로채고 있어? 이게 감히 어디서 이따위 짓을 해? 내 아들이랑 나는 핏줄로 이어진 천륜이야, 천륜. 어디서 천륜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야? 너 내 아들 카드도 아예 네가 거머쥐고 있는 모양인데 그럼 너라도 내놔라. 우리 아들 돈 아니야 그거. 그럼 네가 대신 사내라고. 그러면서 시모는 틈만 나면 이거 사내라 저거 사내라 돈 내놔라 해대기 시작했죠. 하지만 물러터진 남편과 달리 전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고 그러자 시몬 점점 더 난리를 쳐대기 시작하더군요. 한 번은 심지어 제가 일하는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돈 내놓으라고 소리를 쳐대는 통에 이제 더는 못 참겠다 싶어서 아예 세게 못을 박았죠. 처음에 한성 씨랑 저랑 약속해서 얘기한 게 150만 원이에요. 그건 애초에 약속한 돈이니 계속 드릴게요. 그거라도 받고 싶으시면 가만히 계시고 아니면 계속 일해보세요. 어디. 만약 계속 이러시면 저 그 돈도 못 드려요. 그리고 한 번만 더 이런 식으로 사적인 용무로 회사에까지 찾아오시면 그땐 진짜 가만 안 있을 테니까 정도껏 하세요 좀. 제 말 알아들어요 어머님? 어머님, 한성 씨한텐 이런 식으로 하면 통했을지 몰라도 전 절대 그렇게 물러터진 인간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시라고요. 뭐야? 천연이. 야, 이년아, 너 거기 안 서? 천연이 나한테서 내 아들을 뺏어가놓고 이제 시애미까지 죽이네? 저희 회사가 큰 빌딩에 속해 있어서 카드를 안 찍으면 엘리베이터 쪽으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단으로 들어오려다가 경비한테 막혀서 돌아가면서 저한테 막 소리를 쳐대더라고요. 그래도 뒤도 한번 안 돌아보고 저는 들어와 버렸죠 뭐. 와, 근데 시모는 진짜 보통 인간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나가니까 이제 어디로 찾아갔는지 아세요? 바로 저희 아빠를 찾아간 거예요. 아빠 집도 아니고 아빠 회사로요.
진짜 상식을 벗어난 인간이죠. 저희 아빠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계신데 거기를 찾아가서 깽판을 쳐버린 거예요. 당신 딸년을 대체 어떻게 키운 거야? 어? 당신 딸년이 내 아들 앞길 망치고 부모 자식 사이 갈라놓고 있는데 그런 딸 키워놓고 지금 회사 일만 하면 다야? 자식 농사 망쳐놓은 양반이 회사는 잘 운영하겠어 어디? 직원들이 이런 거 알면 뭐라고 할까나? 이봐요들 여기 다 간둬. 내가 이 인간을 좀 알아서 해주는 말인데 그 자식만 봐도 부모를 안다고 그런 딸 키운 애비가 제대로 된 인간일 리가 있겠어 어디? 내가 그쪽들 대표 가족이라 잘 안다니까. 심지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직원들에게까지 난동을 피운 거예요. 아빠는 일단 진정 좀 하시라고 나가서 얘기하자고 했는데도 나가서 할 얘기면 여기선 왜 못하냐고 아예 들어눕고 진상짓을 해버린 거죠. 저희 아빠도 평생 살면서 그런 진상은 못 보셨을 거예요. 진짜 난감하셨겠죠. 돈 내놓으라고 떼를 쓰는데 아빠도 대강 제 얘기를 들어서 시모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냥 떼어내려고 돈 줘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랬다간 옳다구나 싶어서 아빠 쪽만 공략할 게 뻔한 사람이란 걸 직감하신 거죠. 그래서 일단 돈 주겠단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돈인데 뭐 경찰에 신고해서 끌어내지도 못하고 엄청 골머리를 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아빠가 최근에 혈압이나 여러 가지 수치도 많이 안 좋고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으셨거든요. 말 안 통하는 시모 상대하면서 갑자기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말 그대로 뒷목을 잡고 쓰러지시게 된 거죠.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시모도 놀랐나 봐요. 어버버 하더군요. 결국 아빤 그대로 병원에 실려가 입원까지 하시게 됐어요.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 그래도 좀 괜찮아지신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아,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잠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던 것 같은데 괜찮아졌다. 너무 걱정 마. 제가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갔더니 아빤 시모 얘긴 일절 안 하시고 너무 큰일 아니니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시모 때문에 아빠가 쓰러진 전후 사정과 시모가 어떤 행패를 부렸는지 그 전말을 모두 알게 된 건 아빠를 모시고 같이 구급차를 타고 온 직원 덕분이었죠. 그 직원이 나한테 시모가 회사에 찾아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진상짓을 했는지 다 알려주고 그래서 그거 대처하다가 대표님이 어느 순간 혈압이 확 올랐는지 뒷목이 시뻘개지더니 쓰러지셨다 하면서 상황을 다 알려준 거죠. 미쳤어. 진짜 어디다 대고 내가 가만두나 봐.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진짜 시모를 꼴도 보기가 싫더라고요. 당장 전화해서 따지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제가 무슨 말 할지 알아서 그런지 받지도 않더라고요. 아빠한테 찾아와 미안하다고 빌어대도 시원찮을 판에 연락까지 딱 끊고 전화도 받질 않으니 진짜 있는 대로 열이 받았죠. 남편은 제게 미안해 죽으려고 했지만 그쯤 되니 솔직히 남편한테도 화가 났어요. 당신이 대처를 똑바로 했었으면 이런 일까지 일어났을까? 내가 진짜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당신 어머니지만 진짜 너무한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어떻게 아빠 회사까지 찾아가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딴 짓을 할 수가 있냐고. 남편에게 그렇게 퍼붓곤 거의 이혼까지 할 생각으로 짐을 싸들고 나와서 전 병원에 입원한 아빠 옆에 붙어 있었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편 잘못은 아니라고 해도 시모가 그런 사람이면 어떻게 견디겠냐고요. 그런데 남편은 매일같이 저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대더라고요. 제가 쳐다도 보지 않고 받아주질 않으니 무슨 석고되지 않은 사람처럼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나 없이는 못 산다고 계속 잘못을 빌어댔죠. 그만하면 됐다. 이게 어디 최서방 잘못이니? 너무 그러지 말아라. 남편은 미안함과 죄책감에 회사 일까지 제쳐두고 아빠 간호에 붙었죠. 아버님 돌보는 건 내가 할게. 당신 지금 연차도 다 썼잖아. 그냥 출근해.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 결국 2주 넘게 남편이 아빠 병간호를 하게 됐죠. 그런 모습을 보니 좀 고맙기도 하고 그래 남편이 무슨 죄냐 싶은 마음도 좀 들긴 했어요. 그래 나도 당신이 잘못한 건 아닌 거 알아. 근데
어머님이랑 계속 이어진 이상 앞으로도 나는 당신한테 계속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이번 일을 계기로 시모랑 거리를 두고 지내자. 그게 아니면 더 이상은 나도 못 참아. 그럴게. 그러자. 나도 바라던 바야. 남편은 무조건 제 말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제가 없는 틈을 타 한 번 시모가 아빠 병원에 다녀갔나 보더군요. 남편에게 연락해 제가 옆에 없는지 물어본 뒤에 잽싸게 다녀간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한테 그때는 미안했다고 하고 짧게 병문안을 하고 갔나 보더라고요. 아빠는 그래도 와서 사과를 했으니 된 거 아니냐고 했지만 전 그래도 용서하기 어려웠어요. 진짜로 미안했으면 제가 있을 때 당당하게 와서 얘기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보기는 멋쩍고 하니 무슨 도망치듯이 잽싸게 다녀간 게 진짜 사과가 맞는지 진정성 자체가 의심스러웠죠. 괜찮아. 너무 그러지 말고 마음 풀어라, 현진아. 아빠 괜찮아. 아빠는 그만 마음 풀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이후 2번 다시는 절대 시모를 용서할 수 없어졌습니다. 조금 괜찮아진 듯한 아빠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가 되면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전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회사에 있다가 아빠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간 거였어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급격히 안 좋아지신 건지. 아빠. 결국 저는 몇 마디 마지막 말을 나눈 끝에 아빠를 저 세상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모도 장례에 오긴 왔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멱살이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빠 돌아가시고 내내 뭐 하나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우러만 된 통에 시모를 상대할 아무런 힘도 제겐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고 그런 제 앞에 와서 시모는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구는 거예요. 나도 참 그렇네.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 줄은 몰랐는데 유감이구나.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꾹꾹 억눌러 온 감정이 확 뻗치면서 열이 확 받는 거예요. 유감? 지금 유감이라고 했어? 당신 어떻게 그따위 말을 해? 당신이 와서 들쑤시지만 않았어도 이렇게 될 일은 없었어. 알아? 당신이 감히 여기 찾아와서 유감이란 소리가 나와 지금? 당신이 죽인 거나 다름없어. 우리 아빠 살려내. 우리 아빠 살려내라고. 그렇게 막 오열을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죠. 저도 그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다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정신이 반쯤 나간 상태로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외쳤다가 픽 쓰러졌던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아빠를 잃은 충격과 슬픔에 거의 혼절하다시피 하는 상황을 여러 번 반복하며 겨우겨우 장례를 다 치르게 됐습니다. 아빠 장례를 다 치르고도 한동안 저는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그제야 좀 정신을 차리고 나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무렵이었습니다. 그동안은 아빠가 정말 저를 떠났다는 걸 믿지 못해 차마 손도 못 대고 있던 아빠 유품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모한테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무슨 용건으로 전화했어요? 나한테 할 말이라도 있어요? 너무 그렇게 냉랭하게 굴지 마라. 기니 할 말이 있으니 좀 와봐. 지금 와서 얘기하면 나도 너 안 괴롭게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보자. 더 이상은 연락 않겠단 말에 시가를 정말 오랜만에 가게 됐죠. 솔직히 시모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찾아갔더니 시모가 대뜸 서류를 하나 던지더군요. 보니 3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인 거예요. 긴 말 않고 이거 봐라. 이제 새로 계약할 집에서 여생을 보낼 생각이야. 이것만 해주면 이제 평생 너 안 괴롭히마. 네가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 아들이랑도 연락 안 하고 지낼게. 너도 나 보기 싫을 거 아니니? 내가 너한테 구구절절 설명은 다 못했었지만 그때 내가 사돈 찾아갔을 때 사돈 어른이 그럼 아파트 한 채는 해주겠다. 그러니 우리 딸이랑 사위 더는 닥달하지 말아달라 하시더라. 너도 들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다.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못돼 처먹은 인간이라고 해도 돌아가신 양반 두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니? 그리고 나도 사돈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워낙 건강이 안 좋았던 양반이라고 하니 솔직히 그게 꼭 내 탓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내가 불을 지핀 셈이니 원망하는 마음도 이해는 한다. 그러니 너도 나 더 길게 보고 싶진 않을 테고, 안 그러니?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한 약속만 지키고 이제 끝을 내자. 어떠냐? 예, 그러죠. 거짓말 아닌 건 알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원하는 아파트 하나 해주면 우리 딸 사위 가만두시라고 했다고 하셨다고. 전 솔직히 이해 안 되지만 알겠어요. 이것만 해주면 진짜 끝내는 걸로 약속하자고요. 그럴 수 있겠어요? 절대 저한텐 물론이고 한성 씨한테도 연락 안 하기로 약속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무조건 그 약속은 지키마. 내가 약속할게. 그럼 알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아직 정신이 없어서 유산 정리를 못했거든요. 곧 정리되는 대로 드릴게요. 사업이랑 갖고 계시던 재산 정리하는 게 아직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럼 혹시 계약금만 먼저 줄 수는 없겠냐? 인기가 좋은 아파트라 금방 찰까 걱정이라. 계약금이 얼만데요? 1억 5천이다. 1억 5천이니 그 정도는 바로 해줄 수 있지 않니? 이건 내일까지 넣어야 분양이 가능하거든. 여기가 좀 인기가 많아서 말이다. 당장은 어렵죠. 1억 5천은 뭐 애들 장난인가요? 지금 당장 그 금액을 빼서 줄 돈 없으니까 그럼 계약금만 어머님이 넣으실래요? 나도 당장은 좀 어렵긴 한데 이래저래 끌어모으면 일단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계약금 넣어두면 해결되는 대로 30억 아파트는 해드릴게요. 근데 이것만 해주면 더 이상 연락 안 한다는 약속은 확실히 지키세요. 더 이상 우리 가족 괴롭힐 생각 마시고요. 아유, 알았어.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믿을래? 내가 아예 뭐 각서라도 써줄까? 알겠어요. 믿을 테니까 계약금 넣고 기다리세요. 그래, 고맙다, 고마워. 네가 너희 아버지를 닮아서 통 하나는 커서 좋구나. 아빠 죽게 만든 사람한테 30억짜리 아파트를 해주다니 미친 거 아니냐고요? 아유, 그럴 리가요. 저도 다 생각이 있으니 한 말이었죠. 그리고 여러 차례 확인을 받으면서 우리 진짜 안 괴롭힐 거지? 이것만 해주면 나한테 연락 안 할 거지? 하면서 진짜 줄 것처럼 한 건 역시 다 계획적으로 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안 하면 혹시나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고서 얼마간 지났을 때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약속한 날이 됐는데 왜 입금이 안 되니? 너 혹시 그리로 바로 보낸 건 아니겠지? 오늘 중으로 꼭 잔금 입금을 해야 하니 나한테로 보내라. 입금 자명이 다르면 헷갈릴 수 있으니 나한테 보내면 내가 입금할게. 걱정 마세요. 곧 뭐가 하나 갈 거예요. 집에서 좀 기다려보세요. 집으로? 아니 얘는 뭐 그냥 계좌로 입금하면 될걸. 뭐가 집으로 온다는 거야. 너무 큰 돈이라 걱정이 돼서 그러는 모양이구만. 그래 알겠다. 집에 있으마. 하긴 3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보내기는 뭐하겠지. 뭐 니들이 나름 있는 집 양반들이라 일 처리해주는 사람도 따로 있는 모양이구나. 그렇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시모에게 제가 보낸 건 뭐였냐고요? 30억? 택도 없죠. 그리고 저희 아빠 일 봐주시는 분이 시간 아깝게 시모 집에 뭐하러 가겠어요? 바쁘신 분을 그런 일에 쓸 순 없죠. 제가 퀵에다 맡겨서 시모 집에 보낸 서류는 바로 시모가 제 남편의 친모가 아님을 입증하는 친자 확인 검사 서류였어요. 사실 제가 30억 운운하던 시모한테 너 잘 걸렸다.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하고 작정을 한 건 모두 이런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실은 저희 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을 무렵 남편한테 인터뷰 요청이 하나 들어왔었거든요. 남편이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특허를 낸 게 있는데 경제 잡지사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요청을 해온 거죠.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남편이 시모한테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때마다 시모는 결사반대를 했었대요. 괜히 이런 걸로 얼굴 알려줘서 좋을 게 뭐가 있냐? 너 잘 나가는 거 알려서 좋을 거 하나 없다. 괜히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돈 좀 빌려달라 해대는 벌레들만 꼬인다. 하면서 남편을 절대 못하게 말렸었다는 거죠. 사실 이것도 지나고 생각해보면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혹여나 남편 인터뷰를 보고
친가 쪽 친척들이 알아보고 연락을 하거나 찾게 되진 않을까 두려웠던 거겠죠. 아무튼 저희 친정아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을 무렵엔 시모와도 거리를 두기로 남편이랑 저랑 약속을 한 상태였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시모한테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었고 알리지 않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었죠. 그러니 당연히 시모는 전혀 모르고 있었고요. 사실 이전에도 나는 남편한테 가끔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면 너무 반갑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편은 엄마가 싫어하신다고 해서 그게 좀 의아했죠. 인터뷰에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사업에도 도움이 되고 알려지면 좋은 거지. 근데 이번엔 시모 입김이 전혀 없으니 인터뷰를 해보라고 적극 권유를 했고 남편은 그렇게 나간 인터뷰 자리에서 돌아가신 시부 이름을 거론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영향을 미친 사람이나 롤모델이 있다면요? 돌아가신 제 부친의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릴 때 돌아가셔서 큰 기억은 없지만 아버지와 함께 보냈던 짧은 세월이 제 삶 전체에 영향을 줬죠. 이 사업을 하게 된 것도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남편과 시부의 사진이 작게 실린 거죠. 최한성 대표의 어린 시절, 오른쪽은 부친 고 최경환 씨라는 짧은 설명과 함께 세상에 잡지가 얼마나 널리고 널렸어요. 전혀 유명하지도 않은 잡지에 지면 2페이지의 작은 인터뷰, 그것도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사진과 글씨를 누가 일일이 다 볼까 했는데 2년이 닿으려면 그런 식으로 닿나 보더라고요. 아무래도 남편의 친부와 작은아버지는 형제라 그런지 비슷한 사업을 각자 운영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관련 잡지가 회사에 있었는데 그걸 우연히 봤던 거죠. 그러고 보면 우리 남편도 시부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집안 내력이라고 해야 하나 신기하네요. 아무튼 남편의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시부의 동생이 우연히 그 페이지를 보고선 너무 놀라서 잡지사에 연락을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잡지사를 통해서 남편한테로 연락이 왔고 그렇게 남편은 몇십 년 만에 친가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죠. 아니, 어쩜 이렇게 큰 오빠 얼굴을 그대로 빼다 박았을까? 안 그래, 작은 오빠? 그래, 나도 사진 보자마자 놀랐다니까. 그냥 우리 형이더라고. 멀리 들어서는 순간 한눈에 알아보겠더라. 보자마자 우리 한송이야, 우리 한송이. 작은아버지와 고모는 남편을 감싸 안고 한참 동안 재회의 기쁨을 나눴죠. 그러면서 그제서야 남편은 시부와 시모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시부와 남편의 친모는 어릴 적 고향에서 함께 자란 친구 사이였다고 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좋아하며 오랜 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요. 그러니 작은아버지, 고모도 모두 친모를 잘 알고 서로 가깝게 지냈던 거죠. 그런데 그만 네 어머니가 너를 낳다 죽고 만 거다. 그때 그렇게 한순간에 갈 줄 누가 알았겠니? 그때 너는 어미 죽은 걸 알기라도 했는지 빽빽 울어대지. 너희 아빠는 엄청난 충격과 비탄에 빠져 있었지. 거의 반쯤 넋을 놓고 살아서 감히 가족들도 건들지 못했다. 그냥 툭 치면 바스라질 것 같았어. 저 고모님,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머님으로 알고 있던 그 사람은 대체 누구예요? 어떻게 언제 만난 거죠? 그러자 남편의 고모가 얘기해 주길 시작했어요. 지금의 시모는 남편 친모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집안일도 돌보기가 어렵고 거동도 쉽지가 않고 하다 보니 임산부 돌보미 겸 산후의 아이 돌보미 겸 해서 고용을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자기 엄마 애 낳는 것도 다 보고 어린 동생들을 줄줄이 키워서 임산부 돌보고 아이 키우는 것 하나는 자신이 있다는 말에 젊은 여자를 고용했던 모양이더구나. 그렇게 당시 시부집에서 일을 하면서 시모는 눈이 돌아갔었나 봐요. 자기는 평생 살아보지도 못할 집에 갖은 장신구를 두른 남편의 친모를 보며 부러움을 느꼈겠죠. 그런데 그런 친모가 남편을 낳다 돌아가시고 나니 이제 그 자리를 자기가 꿰차야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축 처져 있는 시부에게 자기는 아이 돌보러 고용이 된 사람이니 약속대로 계속 아이는 자기가 보겠다고 하면서 집에 들어앉았었던 거죠.
그러고는 슬픔에 잠긴 시부를 위로하면서 도우미가 아닌 여자로 접근을 하고 이 아이 태어나면 자기가 돌보기로 했었으니 계속 여기서 돌보겠다 하며 갓난아기였던 남편을 집에 눌러앉아 키우기 시작한 거고요. 그러면서 시모는 점차 시부 마음에 들기 시작했고 시부 입장에서도 혼자 자식 키울 생각에 까마득했을 텐데 젊은 여자가 자기 자식처럼 아들을 키워주니 마음이 혹했겠죠. 그렇게 시모는 정부인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았고 남편은 시모를 친모로 알고 자라게 됐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고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만 큰오빠 역시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였어. 그 여자가 어렸던 한송이를 데리고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린 거야. 하루아침에 편지 한 장 남기고 사라졌으니 우리로서도 청천벽력 같았지. 당시 돌아가신 시부랑 혼인신고도 돼 있고 남편도 아예 자기 호적에 올라 있으니까 시부가 남긴 유산은 시모와 남편이 배분받았지만 시모는 당시 미성년자인 남편의 몫도 탐이 났던 모양이었어요. 그건 남편이 성인이 됐을 때 건들 수 있기 때문에 시모는 혹시라도 간섭할 사람의 존재 자체를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와 남편의 진짜 관계를 아는 사람이 전혀 없는 본인 고향으로 떠나 자취를 감추고 살기 시작한 거였죠. 시모의 가족이나 친척들은 정말로 시모가 남편을 낳은 줄 알았던 거고요. 그 옛날에 수소문을 한다 한들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잖니. 어찌됐건 법적으로 엄마가 자기 아들 데리고 어디 갔다고 해서 친척인 우리들이 찾아 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 보니 우린 그냥 그렇게 두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러니까 시모는 돌아가신 시부 몫으로 나온 유산을 야금야금 자기가 다 까먹고는 내가 너 낳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는 줄 아냐? 내가 그날 얼마나 힘들었던지 병원에서 까딱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 했어. 다들 몰려와서 나랑 너 살리려고 애를 썼는데 그 고통을 알면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 하며 심지어 산고까지 묘사를 해가면서 남편 친모가 겪었던 난산을 자기가 겪은 것 마냥 얘기해가며 그렇게 힘들게 죽을 고비 넘기면서 낳은 아들인 네가 나한테 이래서야 되겠냐, 이 프로 자식 같으니. 운운하며 남편까지 뜯어먹고 살았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깊은 분노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몰래 시모와 본인의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하게 됐죠. 검사 결과야 불보듯 뻔하지 않았겠어요? 결과를 기다리던 와중에 시모가 나를 불러 30억 운운하기에 그 검사 결과가 나오기로 한 날을 약속일로 하고서 그때 돈을 주겠다고 제가 얘기한 거였죠. 그날 아파트 잔금 치러줄 테니 계약금은 당신 돈으로 넣으라고 일부러 꼬드긴 거고요. 검사 결과지를 받아본 시모는 경악을 했겠죠. 친모가 아니었던 사실을 들킨 시모는 그 길로 그 서류를 갖고는 우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파르르 떨면서 빌어댈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시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긴 남편은 평생 동안 뜯어먹은 걸로도 모자라 우리 아빠한테 대한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시모가 그런 일로 빌어댈 사람이 아니겠죠. 시모는 이미 자기가 한 일들을 다 들켜놓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래, 내가 네 친모는 아니지만 그래도 널 키운 건 나다. 애 한 번 안 낳아본 젊은 처녀가 자기 애도 아닌 아들을 키우기 위해 쉬웠을 줄 아냐? 어? 니들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을 하나 모양인데 이걸로 내 약점이라도 잡았다고 생각하니? 택도 없는 소리. 이건 내가 잘못을 한 게 아니고 오히려 네가 더 고마워해야 할 일이야. 안 그래? 친엄마도 아닌 분이 나를 이렇게 키워주시다니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하고 찾아와서 납작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지금 나를 협박하겠다고 이런 걸 보내고 앉았어? 어디서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이 날 협박할 생각을 하고 있어? 시모는 이러면서 더 뻔뻔하게 우겨대는 거예요. 최소한 미안하단 말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뻔뻔하기 짝이 없는 시모의 태도를 보며 질릴 대로 질려버린 남편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죠. 난 당신이 최소한 사과는 할 줄 알았어. 근데 정말 이제 더는 안 되겠네.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아마 친아들도 자기 엄마한테 이 정도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제가 사업하면서 버는 돈이란 돈은 다 갖다 바치고 결혼해서까지 부양하면서 살았는데
그 돈 다시 내놓으란 말은 안 하죠. 대신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연 끊고 살자고요. 내가 그래요. 그동안 엄마라고 믿고 산 정도 있었고 키워준 은혜도 일부 인정해서 여기서 더 이상 죄는 안 물을 테니까 더 이상 연락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남편은 선언을 했지만 시모는 거기서 굴하지 않았죠. 연 끊는 건 끊는 거고 대신 약속한 건 있지 않니? 그 약속은 너랑 나 연 끊기로 하기 전 일이고 사돈 어른이 죽기 전에 나랑 한 약속이다. 그러니 잔금은 치러라. 내가 1억 5천 입금해놨으니 나머지 28억 5천 입금하면 돼. 구두 약속도 약속이고 너 나랑 그때 얘기했잖니. 나 지금 계약금 날리게 생겼으니까 빨리 돈 내놔. 시모의 그 말에 내가 이날만 기다렸지 했죠. 구두 계약은 개뿔. 뭐 어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 제가 큰 소리를 쳤죠. 뭐 만에 하나 녹음 같은 증거가 있었대도 이런 일 다 생긴 마당에 제가 그걸 해줄 이유가 하등 없지만 증거 역시 없었거든요. 뭐야? 증거가 없으면 증거가 없다고 입 싹 닫겠다 이거야? 너 그러다 천벌 받는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거야.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어? 시모는 난리를 쳐댔지만 그러거나 말거나였죠. 30억? 웃기고 앉았다. 이 인간아, 이 쓰레기 같은 게. 지나간 세월 동안 당신이 돌아가신 아버님 재산 다 써제끼고 내 남편 등쳐먹은 돈 다 뱉어놓으라고 하기 전에 썩 꺼져! 이거 안 나? 네가 감히 얘 한성아 너까지 나한테 이럴 거야? 시모는 결국 저와 남편 손에 등 떠밀려 내쫓겼죠. 결국 잔금 치를 능력이 있을 턱이 없는 시모는 계약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워낙 사려던 사람들이 줄을 선 집이었던 터라 해약금까지 더해 총 3억의 손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 손실을 우리더러 갚으라고도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시모가 모르고 있었던 게 또 하나 있었거든요. 사실 시모가 그동안 성당 다니면서 순례를 간다, 봉사를 한다, 기부를 한다 핑계를 대면서 남편 돈을 빼간 게 많았는데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좀 뒤를 캐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성당을 다니기는 무슨 성당 옆 건물에 있는 웬 라이브 술집인지 뭔지를 드나들면서 남자 한 명을 만난 모양이었더라고요. 근데 그 남자가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더군요. 그 놈하고 둘이 붙어서는 그동안 일본 온천 여행 다니고 호화 크루즈 다니고 하면서 펑펑 써제끼고 있었던 거죠. 그걸로도 모자라 이제 그 놈하고 둘이 살림을 아예 합칠 생각으로 30억짜리 아파트 계약하면서 어떻게든 1억 5천 겨우 마련해서 계약금을 냈던 건가 보더라고요. 당신 지금껏 뻔뻔하게 거짓말해가며 그놈한테 돈 갖다 바친 거 아냐. 그놈이랑 둘이 웬 불법 무도회장이며 하우스며 다니며 했던지 내가 다 읊어줘? 제가 말해주자 사색이 되는 시모였죠. 그런데 그런 시모가 만나고 다니는 남자는 아예 한술 더 뜨는 놈이더라고요. 당당하게 우리 앞에 나타나 큰 소리를 쳐댔죠. 너희 애미가 내 사업 밀어준다고 해놓고서는 돈도 못 대주고 계약금마저 갈취해 가놓고는 집도 날리게 생겼으니 이걸 어쩔 거냐? 네 애미가 못 해주니 네가 대신 내놔라. 네 애미 몫은 아들 새끼 네가 갚아야 할 거 아냐? 누가 아들인데? 나 그 사람 아들 아니야. 이미 연 끊은 지 오래고 못 들었나 본데 나 그 인간 아들인 적도 없거든. 그리고 우리야말로 그 인간 상대로 소송까지 생각하고 있었고 우린 모르는 일이니까 그 인간한테 소송을 걸든 뭘 하든 둘이 알아서 해결을 보든가 하고 두 번 다시는 내 앞에 찾아오지 마. 알았어? 결국 놈은 시모가 지금껏 자기한테 갖다 바친 돈 나올 구멍이 없어지니 시모가 더 이상 필요 없어졌는지 시모에게 소송을 걸었고 시모는 해약금 물어야 할 판에다 소송까지 당했으니 땡전 한 푼 없는 심세가 돼버렸죠. 시모는 살고 있던 집 팔아 겨우 해약금은 마련한 모양인데 소송비 감당해야지 오갈 데도 없지 완전 거리에 나앉게 생긴 신세가 된 거예요. 한날은 거짓골을 하고 저희를 찾아왔는데 못 알아볼 뻔했다니까요. 시모가 이제 시모도 아니지. 그 인간이 저희더러 막 빌어대기 시작하는데 어찌나 그 꼴이 사납던지요.
내가 지금 빚이 산더미라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다. 지금 잠잘 데도 없어서 노숙하게 생겼다. 내 꼴을 좀 봐라.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이렇게 둘 거냐? 내가 아무리 네 엄마가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게 내버려 둘 생각이야?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다오. 이렇게 부탁하마. 그러면서 꼬질꼬질 떼낀 얼굴에 머리는 떡이 져서는 우리 집에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 냄새나는 꼬라지를 하고 감히 여길 들어올 생각을 해?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무릎을 꿇고 빌어대더라고요. 친모 아닌 사실을 들켰을 때도 뻔뻔하게 굴던 인간이 이렇게 낭떠러지에 몰려서야 겨우 꼬랑지를 내리는 걸 보니 보통 독한 인간이 아니다 싶더군요. 자기 힘들 때 돼서야 이러는데 뭘 믿겠어요? 지금까지 해준 거 다 토해내라고 우리까지 소송 걸기 전에 썩 꺼져. 다시 찾아오면 경찰에 질질 끌려가게 해줄 테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처량해져서는 결국 나가더라고요. 뭐 시모가 그 뒤로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어떻게든 그 교활한 머리 굴려가며 빌부터 살고 있을런지 남자 하나 물어 또 거짓말하고 있을런지 알게 뭐예요. 저랑 남편은 비로소 시모로부터 해방돼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남편도 아무도 없어 사실 좀 쓸쓸한 마음이 컸는데 요즘은 남편 고모, 작은 아버지네 가족들 종종 만나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나니 그동안 못해준 걸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사랑 듬뿍 받는 느낌을 남편도 처음 느낀 듯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저와 남편이 겪은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엄마라고 시모라고 굳게 믿고 있던 여자가 실은 엄마도 시모도 아니었다는 충격을 받은 기억이 여전히 생생해요. 사실 핏줄이 섞이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핏줄이 섞이지 않은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다면 그건 오히려 더 감사할 일이죠. 하지만 그 인간은 절대 그런 인물이 아니었던 게 문제였죠. 오로지 남편에게서 떨어질 돈만을 원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피로 섞인 가족이든 심장으로 이어진 가족이든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의 여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에 진정으로 서로를 위할 줄 아는 가족을 만난 지금이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